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김석중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1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허둥지둥 세수를 하고 나서면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이마, 핏기 없는 얼굴. 54의 나이가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석중 씨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정장 셔츠를 입었습니다. 15년째 입고 있는 검은색 정장은 이미 색이 발에 회색에 가까웠지만 새 옷을 살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대학 등록금,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이 좁은 반지하 월세까지. 한 달에 손에 쥐는 월급 300만 원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중견기업 미래유통의 박영진 회장 밑에서 전속 운전기사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째였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석중 씨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박 회장이 자식처럼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석중 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를 몰아주는 기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야, 김 기사. 기 먹었어? 에어컨 온도 올리라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너 오늘 멍 때리고 운전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석중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변명하면 더 심한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장남 박준혁은 더 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에 오르면 석중 씨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야, 기사 양반. 너 차 안에서 방구 꼈지? 냄새 나는데? 아닙니다, 도련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창문 열어. 답답해 죽겠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라면 열어야 했습니다. 석중 씨는 그저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병원 갈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딸 수진이가 무사히 졸업하고 아내 영숙이의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박 회장의 태도가 더욱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주 야밤에 외곽 창고를 들르거나 이름도 모를 사람들과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석중 씨는 뒷좌석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계좌 이체는 김 기사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좋아. 그 명의로 일용회사 하나 더 만들어. 세무조사 들어와도 괜찮게. 석중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명의가 불법에 쓰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바로 잘릴게 뻔했고 15년 근속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박 회장은 석중 씨에게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석중 씨는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15년간 서울 구석구석을 누빈 그에게 길은 익숙했습니다. 박 회장이 내리고 난 뒤 석중 씨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기사, 나 먼저 갈 일 생겼어. 차는 거기 두고 알아서 집에 들어가. 네? 하지만 회장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중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석중 씨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피범벅이었습니다. 남자는 석중 씨를 보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중 씨는 순간 주저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눈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석중 씨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석중 씨는 남자를 부축해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석중 씨는 남자를 눕히고 트렁크에서 응급상자를 꺼내 간단히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석중 씨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자신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자신의 집 반지하 방에 남자를 숨기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김석중 선생님이시지요? 남자는 차 안에서 본 석중 씨의 사원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살려주신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은색 넥타이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 핀을 들고 서울 대검찰청 정문으로 가십시오. 안내 데스크에 이 핀을 보여주면 누군가 선생님을 도울 겁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석중 씨는 손 안의 넥타이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새겨진 문양은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석중 씨는 그날 이후로도 넥타이핀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까요? 아니,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갔거든요. 그날 이후 석중 씨의 일상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요구는 점점 더 이상해졌고 밤늦은 시간에 수상한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석중 씨는 뒷좌석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 달 차명 계좌 정리는 어떻게 됐어? 회장님, 김 기사 명의로 된 계좌 3개에 각각 3천만 원씩 분산 입금했습니다. 세무조사 나와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석중 씨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3개나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건 입 다물고 고개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석중 씨는 식탁에 앉은 아내 영숙의 차가운 표정을 마주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명의로 대출이 3건이나 나갔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무슨 대출을 말하는 거지? 석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총 5천만 원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요? 당신 명의로 나간 대출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수진이 등록금도 아직 못 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중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분명 박 회장 쪽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았다니. 다음 날 아침 석중 씨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에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운전이나 해. 제 명의로. 혹시 회사 업무 때문에 뭔가 처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백미러로 비친 그의 얼굴은 석중 씨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기사,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죄송합니다. 석중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걸 석중 씨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석중 씨는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후배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주차장 구석으로 석중 씨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무슨 소리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요. 회장님 비자금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형님 명의로 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4명이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 유령회사 2개, 차명계좌 5개. 모두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전 형님이 알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석중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령회사까지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졌다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모든 죄가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형님, 지금이라도 증거를 모으세요. 아니면 변호사라도 알아보세요. 이대로 가면 형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석중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가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석중 씨는 박 회장의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회사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회사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이래. 이번엔 제대로 걸렸나 봐. 석중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박 회장은 뒷좌석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에 늦을 것 같아. 응, 처리할 게 좀 있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석중 씨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오늘부터 며칠간 쉬어. 당분간 차 안 쓸 거야. 네? 하지만 회장님,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연락할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석중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쉬라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중 씨가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하는 미래유통회장 박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조만간 검찰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씨의 손에서 서류가 툭 하고 떨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15년 동안 묵묵히 일만 했는데 결국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생긴 것입니다. 아내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석중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보. 석중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횡령을 했다고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그럼 당신 명의로 된 그 모든 게 뭐예요? 유령회사, 차명계좌, 대출. 이게 다 뭐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중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거든요. 그저 박 회장이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은행에 가서 사인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중 씨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색 넥타이 핀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손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가라는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석중 씨는 넥타이 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석중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고 석중 씨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머지않아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중 씨에게 검찰청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중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검찰청 복도는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석중 씨는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석중 씨, 들어오시죠. 조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30대 중반쯤 보이는 검사가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석중 씨,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법인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럼 이 계좌에 들어온 15억 원은 어디서 온 돈인지 아십니까? 15억이요? 저는 그런 돈 본 적도 없습니다. 검사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덤이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 계좌 개설 서류, 대출 서류. 당신이 직접 사인했죠? 그건 모두 회장님이 지시하셔서 한 거예요. 박영진 회장은 당신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당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고요. 석중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이 모든 걸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15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이라고요. 운전기사가 15억을 횡령한다? 당신 통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석중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증거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불끈 쥘 뿐이었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석중 씨가 조사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석중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김석중 씨, 오늘부로 해고 통보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개인 소지품 수거하러 오시고 사원증 반납하세요. 네? 해고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중 씨는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석중 씨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서 박스를 받아 자신의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낡은 양말 한 켤레, 면도기, 그리고 예전에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중 씨는 눈물을 삼키며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박 회장의 장남 박준혁과 마주쳤습니다. 김 기사. 아니지. 이제 기사도 아니네. 도둑놈 김씨. 준혁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석중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빌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나서는데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석중 씨 맞습니까? 15억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운전기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횡령할 수 있었나요? 박영진 회장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석중 씨를 향했습니다. 석중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귀에서는 온갖 질문들이 윙윙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낯선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도둑놈이 이 동네에 살고 있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석중 씨는 쪽지를 떼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내 영숙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미래유통의 운전기사가 회장 명의를 도용해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운전기사의 배신에 회사 측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화면에는 회사 정문 앞에서 찍힌 석중 씨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얼굴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뭐라고? 무슨 얘기야? 학교 측에서 연락 왔어요. 등록금 미납에다가 아버지 범죄 혐의까지 겹쳐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대요. 석중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아이의 미래까지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딸아이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다니. 그때 방문이 열리고 딸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수진아, 아빠는? 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SNS에도 다 퍼졌어요. 횡령범 딸이래요. 아빠, 이게 다 사실이냐고요? 석중 씨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이제 학교도 못 가요. 친구들도 다 저를 피해요. 아빠 때문에 제 인생도 망가졌어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석중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중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석중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은색 넥타이핀이었습니다. 석중 씨는 넥타이핀을 꺼내 들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독특한 문양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 남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석중 씨는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넥타이핀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일까요? 하지만 석중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넥타이핀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김석중 씨 이야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셨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가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작은 넥타이핀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15년간 참고 참았던 김석중 씨가 어떻게 정의를 되찾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2부에서 펼쳐집니다.